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살만한 아마 한 세대에 이렇게 심한 변화를 보는 것은 정말 저희 세대뿐이 아닐까 싶은데 이때만 해도 어렸을 때 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못 먹고 죽은 사람은 거의 드물 정도로 그쵸. 같은 시대라는 게 많이 물질적으로는 한국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 정말 정말 드문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홍선호 신부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 마음이 다 재개발 터더라. 재개발을 이렇게 다 심리적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는데 신부님께서는 사람들 심리 상담을 많이 해오신 분이니까 사람들 심리 지금 한국 현대인들의 심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면으로는 되게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막 교통사고 난데 가서 사람들이 막 사람을 구하고 중국은 절대로 안 한대요. 뭐가 사고가 나도 그냥 구경만 하지 안 끼어든답니다. 지독한 이기주의가 중국에 깔려 있고 그 중국 공산당들도 그런 국민들의 이기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안 바뀐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하고 정말 지척에 있는데도 성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 나서가지고 도와줄 줄 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명동 성당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동 밥상도 만들었잖아요. 이게 와서 식사는 못 하니까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당한 신부한테 그럼 봉사자들이 몇 명이냐 물어봤어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하거든요. 그럼 보통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성남에서도 하기 때문에 노숙자 쉼터 카톨릭 운영하니까 그거 보면 하루에 한 3-40분?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온 사람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그 봉사자로 신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몇 사람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한 3-40분 정도면 많을 것 같은데요. 420명. 노숙자보다 더 많네요. 그래서 420명 그랬더니 직원 하나가 신청자는 700명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듣는데 막 여기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료 봉사자들이에요. 그렇죠. 티도 안 나고 근데도 종교에 상관없이 노숙자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야 이건 정말 우리 국가의 자원이구나 그런 기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벽을 치겠다고 하는 서민주택이 있었어요. 같은 서민인데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집값에 천착해서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현상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쪽이 우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서 재개발할 때에도 재개발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다 동의할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그 재개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재개발해야지 자기네 집값 올라간다고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노인네들이 막 쫓겨난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건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책에서만 봤던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이게 천민자본주의구나. 돈이 하느님이더라고요. 그때 너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의인들이 또 많아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의인 숫자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한국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분명히 중국보다는 훨씬 단계가 높고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는 유럽보다도 우리가 더 낫네. 미국보다는 훨씬 위고 미국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줄 몰랐죠.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프로테이지 따지면 6대4 정도 아닐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애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애들을 시키면은 진짜 한국 사회가 어떤 종교가 말한 것처럼 동방의 불빛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간디의 수제자 중에 이제 수제자가 그 부단 운동이라고 걸어서 이제 사람들의 지주로부터 이제 비노바 바베가 이제 헌납을 받아서, 근데 보통의 어느 나라건 그런 지주들은 그 자린고비들이 많고 뭐 부자들이라는 게 자기 99석을 한 석밖에 없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100석을 채우려는 게 이제 부자들이 이게 많기 때문에 뭐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걸어다니면서 사정한다고 무슨 빈자들을 위해서 돈을 내놓을 것 같으냐, 땅을 내놓을 것 같으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지만은 비노바베가 결국은 그 자린고비라고 생각했던 부자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땅을 헌납받은 땅이 스코틀랜드 땅만큼 넓은 땅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줬거든요. 부단운동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비노바베가 늘 했던 말이 그 아무리 완고한 성, 우리처럼 심리적으로 완벽히 이기적인 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완고한 성이라도 개미들이 드나들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완고한 이기적인 성이라도 우리 선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 우리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종교고 신앙이고 양심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저 자신부터도 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대부분이 이끌려가 사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제 자신에 대해서 지겨울 때도 많은데, 근데 또 제 자신 안에도 그렇지 않은 또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선한 것의 양심이 어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마음들을 묶어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과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의 역할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끔 교육시키는 데가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인간이 이타적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을 갖다 쓰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 되거나 이타적이 되거나. 근데 이타적이 되는 거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원들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신 총 막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그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 났을 때 그때 막 그 총을 쐈을 때 딴 사람들이 어머하지 않고 다 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겁하다 그랬는데 원래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숨는 게. 맞겠다고 뛰어나오는 거는, 이거는 훈련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경호원들은 이타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본성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게 종교라고 생각되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가 좁아질 때 세상이 바뀐다. 제가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쓴 글을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신학생 때 무슨 뭐 혁명론에 많이 제가 80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 해방신학론이 이제 뭐 주류였거든요. 예, 번역돼 들어온 책들도 많이 봤고, 신학생 때 학사학위 논문도 해방신학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빨갱이 신부라는 소리 들었을 텐데, 근데 뭐 무력혁명론에도 뭐 생각이 많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정부패한 것들은 다 폭력으로 척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그 4학년 때 이제 그런 생각 가졌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 혁명에 동조를 했었어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 만났던 게 김문수 씨였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때는 뭐 완전 극좌파였거든, 정말. 그 양반이. 폭력혁명론을 갖다 우리한테 세미나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도 이제 젊은 혈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공산주의 사회가 정말 이상적일까? 너무 궁금해서 신부가 된 다음에 공산 국가들을 갖다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제일 많이 실망한 데가 베트남이었어요. 지금 베트남 정권은 그 전 정권보다 더 많이 타락해 있어요. 그렇죠. 그 이게 문제가 뭘까? 근데 결국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르치는구나. 그게 먼저 깨달아졌고 또 하나는 이게 폭력적인 게 아니고 진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짜 사회가 변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한 의지는 없이 그냥 적개심만 갖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구나. 숙청이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현실을 떠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선한 사람들 갖다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선한 신자들 갖다 많이 사목을 하는 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회를 바꾸려면은 종교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정치 문제 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인간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이제 그런 김문수 씨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김문수 씨도 그러고 뭐 김동길 씨도 그런 분들 또 젊은 시절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어떤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주장이나 욕구가 허망하기도 하고 어떤 또 그 이짐이라는 것도 신부님께서 공산국가들 이렇게 다녀보면서 실망했다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공산국가들이 원래 평등을 지향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어떤 심리를 억눌려진 것이 요즘에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훨씬 더 배금주의, 황금 만들기, 돈밖에 모르는 이렇게 변화되는 그 진짜 서구식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도 아닐 만큼 거기 가 보면은 더 정말 적나라하게 정경 유착도 더 심하고 그게 뭔가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듯한 억눌려졌던 욕구가 감정이 이제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기 욕구를 정말 살피는 겸허함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경호원 말씀하셨지만은 경호원 또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할 때 경호실장이 이제 차지철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할 날도 자기 딸보다 더 어린 애들 껴안고 이렇게 맨날 그런 식으로 이제 행사하다가 이제 죽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때는 뭐 권력자들이 그런 식으로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술, 음주, 가무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는데 차지철은 여자도 모르고 술도 안 마시고 너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그래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자기 남편이 하도 이제 그 술 마시고 그 여자 그 밝히는 것에 질려가지고 이 사람을 옆에다 둬라고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자도 모르고 술도 모르고 또 나는 대통령 위해서 뭔가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맨날 했던 사람이 총 맞은 순간에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화장실로. 그러니까 경호실장은 대통령을 지켜야 될 가장 자기의 임무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주장과 행실에 얼마나 이렇게 간극이 심해지는 가. 그래서 자기 어떤 주장과 이런 것에서도 자기 욕구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래서 참 이렇게 목소리 높여 주장할 때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더 이것이 나의 욕구의 반응이 아닌가, 어거지 아닌가 이런 걸 잘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방어 기제들을 진짜 많아요. 그렇죠. 특히 반동 형성이란 방어 기제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그 반대 욕구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심리학자들의 이론인데 그렇죠. 이거를 정말 이렇게 실례로 보여준 게 김문수 씨인 거예요. 극좌에서 극으로 돌아섰잖아요. 다들 변절했다 그러는데 저는 변절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를 원래 그런 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이나 어떤 바깥에 드러나 있는 것들 말고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사람을 갖다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념으로 사람 속이는 건 쉽거든요. 그럼요. 예. 이념으로도 속이는 거 쉽고 신앙의 가면으로도 속이는 게 쉽잖아요. 당연하죠. 종교가 사기치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참 안타까워요. 아까 베트남 얘기 나온 것 중에 저 베트남에 갔다가 한 10년째 가니까 이제 거기 주민들이 이제 그제서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제일 충격이었던 게 그 북베트남이 내려오기 전에 남부에 자생 공산당들이 있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젊은 애들이었대요. 근데 월맹군이 내려와가지고 그 젊은 애들 갖다가 소집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포상을 받는 줄 알고 갔는데 그 이런 그 뭐 닭장 같은 걸로 갖다가 다 뒤집어 씌워서 묶어가지고 밀림에다 묻어버렸대. 하루만 지나면 개미들이 다 뜯어먹어서 아무것도 없대요. 오마이갓. 그 왜 그렇게 죽였냐 그랬더니 시끄러운 놈들이라고. 그때 제가 이게 공산주의 이념하고 공산당원들하고 다르구나. 진짜 얘들 무서운 애들이다. 언론인들을 그냥 밀림에다 버린대요. 흔적도 안 남대. 그러니까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 실현에 의한 도구로 다 이즘과 신앙이 오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표피 주장만 봐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민주국가는 국가는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언론, 경제적인 건 둘째고 언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가 민주적이더라고요. 가짜뉴스 뭐가 하여간 다 나오고 막 뒤죽박죽인 데가 민주적이고 조용한데 획일화돼 있어. 여기가 무서운 데더라고요. 그거 무섭죠. 무섭죠. 예. 지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거나 정말 밀림에다가 묻어버리면은 예. 실종됐다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베트남이에요. 무서워요 그 나라. 참.